여기 먼 독일에서 한국으로 온 한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평생 잊지 못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 부부는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이토록 큰 충격을 받았던 걸까요? 그들이 발견한 특별한 가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 살고 있는 37살 포프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겪었던 놀라운 경험들을 나누고자 해요. 현재 뮌헨 공과대학교의 환경공학연구소에서 지속 가능한 건축 환경과 에너지 효율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연과 환경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환경공학을 전공했어요. 제 업무는 건물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연구는 주로 건물의 단열 시스템과 열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독일의 혹독한 겨울을 효율적으로 이겨내면서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제 연구의 핵심입니다. 그러던 중 건축 전문 채널 GDF에서 진행하는 미래도시의 지속가능한 건축 프로그램 촬영에 자문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친환경 건축가 노이어를 만나게 되었어요. 노이어는 당시 독일의 신진 건축가로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건축 설계로 여러 건축상을 수상한 실력자였습니다. 그는 건물을 단순한 구조물이 아닌 살아있는 생태계의 일부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첫 만남에서부터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건축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서로의 비전과 가치관이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인연은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이어졌고, 지금은 함께 연구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건축을 고민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전공 분야에서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오히려 더 풍부한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제 동생 데브리츠는 현재 한국의 BMW 코리아 기술연구소에서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 개발 책임자로 일하고 있어요. 독일 본사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 지사로 발령받은 것인데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한국에서 지내면서 첨단 기술력과 체계적인 도시 인프라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동생은 화상 통화 때마다 한국의 선진화된 모빌리티 시스템과 친환경 도시 설계에 대해 이야기하며 저희 부부에게 꼭 한번 방문해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 노이어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서울의 대규모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건축사무소에서 친환경 건축 자문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노후된 산업단지를 친환경 복합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으로 독일의 루르 지역 재생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남편이 루르 지역의 친환경 건축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기에 더욱 의미 있는 제안이었어요.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 한국의 건축 기술과 환경 정책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짐을 챙겨 한국으로 떠나는 일정이 시작되었죠.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해 시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일이 발생했어요. 14시간의 긴 비행으로 지친 우리는 공항 도착장 근처의 카페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들고 있던 검은색 백팩에는 맥북과 아이패드, 현금, 여권 등 중요한 물품들이 들어있었는데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하는 동안 그만 놓고 오고 말았어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유럽에서라면 이미 누군가가 가져갔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공항에서 만난 동생은 침착하게 제가 주머니에 넣어둔 카페 영수증을 확인하면서 매장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카페 직원분들이 백팩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더욱 놀라웠던 것은 직원들이 귀중품이 들어있는 가방을 발견하자마자 즉시 매장 CCTV를 확인하고 분실물 관리 대장에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직원분들은 가방 안의 여권을 확인하고 외국인 손님의 물건임을 파악해 더욱 신경 써서 보관했다고 해요. 이런 체계적인 분실물 관리 시스템과 시민의식에 저와 남편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분실물 찾기 경험은 발전된 시스템을 보여주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동생의 차를 타고 도착한 아파트 단지에서 우리를 맞이한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놀라움이었어요.
차량이 단지 입구에 다가서자 자동으로 번호판이 인식되며 차단기가 부드럽게 올라갔습니다. 독일의 아파트는 대부분 개방된 구조여서 이런 첨단 보안 시스템을 본 적이 없었어요. 놀라운 것은 보안 시스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넓은 단지 내에는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안전한 놀이터와 어르신들이 여유롭게 산책하는 산책로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대단지 아파트 하면 대부분 저소득층 주거지역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이곳은 마치 작은 도시 공동체와 같았습니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도서관, 카페가 한 곳에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려면 차를 타고 여러 곳을 다녀야 하는데 말이에요. 갑자기 저는 작년 일본 여행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당시 도쿄 공업대학과 환경설비 시스템 공동 연구를 위해 2주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독일 여성 평균보다 큰 180cm가 넘는 키를 가지고 있는데 대학에서 소개받은 도쿄의 교수 아파트에서 머무는 동안 정말 불편했던 기억이 있어요. 도쿄 중심가의 고급 주거단지였음에도 천장이 낮아 고개를 자주 숙여야 했고 욕실은 제 체격에 비해 너무 작아서 샤워할 때마다 팔꿈치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현관문을 들어설 때도 허리를 굽히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어요. 하지만 한국의 아파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천장은 넉넉한 높이로 시원한 개방감을 주었고 공간도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키가 큰 저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어요. 욕실도 널찍해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었고 드레스룸과 수납 공간도 여유로워서 놀라웠습니다. 같은 아시아 국가인데도 이렇게나 주거 환경이 다르다는 것이 흥미로웠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국은 평균 신장이 아시아에서 가장 크다고 하더군요. 아마도 그런 이유로 주거 공간도 더 널찍하게 설계된 것 같았습니다. 동생의 집 현관에 도착하자 또 한 번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밀번호와 지문인식으로 작동하는 도어락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독일은 물론 프랑스나 영국 같은 유럽의 선진국들도 아직 구식 열쇠를 사용하는데 이런 디지털화된 시스템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문화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집 안에서도 신발을 신고 생활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스위스나 네덜란드처럼 신발을 벗는 문화가 있는 나라들도 있지만 한국처럼 철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화 덕분에 신뢰가 놀라울 정도로 청결하게 유지되는 것을 보고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스마트홈 시스템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벽에 설치된 월패드로 조명, 난방, 환기는 물론 택배 알림까지 한 번에 제어할 수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도 스마트폰으로 미리 호출이 가능했고 에어컨과 공기청정기까지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의 아파트들은 물론이고 베를린의 최신 주상복합 단지들조차 이런 수준의 스마트홈 시스템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처럼 한국의 아파트 문화는 제가 유럽에서 경험한 모든 주거 형태와는 달랐습니다. 첨단 기술과 커뮤니티의 조화, 안전과 편의성의 완벽한 결합을 보며 이것이 바로 미래의 주거 문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대적인 보안 시스템과 디지털화된 편의시설에 감탄하던 중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바로 바닥난방 시스템이었습니다. 여러 첨단 기술 중에서도 이토록 근본적이고 편안한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신발을 벗고 맨발로 바닥을 딛는 순간 예상치 못한 따뜻함이 발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발바닥을 더 바닥에 밀착시켰어요. 독일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나 두꺼운 카펫에 익숙했던 제게 이 따뜻한 감촉은 마치 따스한 햇볕을 쬐는 듯한 포근함을 전해주었습니다.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안락함이 온몸을 감싸안는 듯했어요. 환경공학자로서 이 난방 방식에 강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난방 시스템은 대부분 라디에이터를 통한 대류식 난방인데 이는 공기를 데워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라 열 효율이 낮고 에너지 손실이 큰 편이에요. 게다가 차가운 바닥과 따뜻한 공기의 온도차로 인해 실내 공기 순환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 관심을 눈치챈 동생은 핸드폰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행한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덕분에 한국의 온돌이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 난방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닥 전체에 파이프를 매설하고 온수를 순환시켜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며 이는 전통 온돌의 원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라고 합니다. 동생은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행한 여러 기술 보고서들을 보여주며 한국의 온돌 시스템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남편 노이어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이 시스템에 호기심을 보였어요.
건축가의 눈으로 바라보니 이 난방 방식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알 수 있다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바닥 전체가 따뜻해지니 열이 골고루 퍼지고 물을 사용해 열을 전달하니 효율도 높다고 설명하는 모습이 신이 난 것 같았어요. 저도 참을 수 없는 호기심에 바닥에 누워보았습니다. 그 순간 온몸으로 전해지는 따뜻함에 깊은 안정감을 느꼈어요. 마치 따뜻한 온천수에 몸을 담근 것처럼 포근했습니다. 이런 난방 방식이라면 겨울에도 편하게 바닥에 앉아서 생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생의 설명으로는 이 난방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에너지 절약이라고 합니다. 한번 데워진 바닥이 오래도록 따뜻함을 유지하니 난방비도 적게 든다고 해요. 환경공학자로서 이런 효율적인 시스템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스마트폰으로 온돌의 역사를 더욱 열심히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과거 연탄을 사용하던 시절의 안전사고 이야기부터 현대의 첨단 보일러 시스템까지 발전 과정이 흥미진진했습니다. 찾아볼수록 더 흥미로워진 남편은 한국의 여러 건축 관련 사이트들을 열심히 살펴보면서 전통 방식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현대기술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발전시킨 점이 인상적이라며 계속해서 감탄했어요. 이제는 유럽에서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는 기사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공 기술이 부족해 쉽지 않다고 해요. 남편은 유럽의 건축 포럼들도 하나하나 찾아보며 온돌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흥분된 모습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가 먼저 이 훌륭한 시스템을 독일에 소개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온돌 시스템에 대한 탐구를 끝내고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마트를 가자고 했어요. 시간이 꽤 늦어 식사 준비가 걱정되었지만 동생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근처 슈퍼에서 장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저녁 8시만 되어도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말이 의아했어요. 동생의 아파트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위치한 홈플러스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에서는 일상용품을 사려면 최소 15분 이상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이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더구나 밤 8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매장은 밝게 불을 켜고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자유롭게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서자 그 규모와 품목의 다양성에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물론 즉석식품, 생활용품까지 없는 게 없었습니다. 독일의 늦은 시간대 편의점이라고 해봐야 몇 가지 과자와 음료수만 파는 작은 가게인데 이곳은 마치 낮에 운영하는 일반 마트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게 정말 심야까지 영업한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작은 문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홈플러스 안으로 들어서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독일의 소형 상점들은 단품 위주로 판매하는데 반해 이곳은 다양한 묶음 상품과 할인 행사가 한창이었습니다. 계절 과일들이 아름답게 진열되어 있었고 세계 각국의 과자와 스낵들도 풍성하게 구비되어 있어 눈을 즐겁게 했어요. 상품을 고르는 중에 영어로 된 제품 설명을 찾기 어려웠는데 직원분이 먼저 다가와 친절하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독일에서는 좀처럼 경험하기 힘든 적극적인 서비스에 감동을 받았어요. 더욱 놀라웠던 것은 이런 대형 슈퍼마켓이 도시 곳곳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동생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도시는 15분 생활권이라는 개념으로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병원, 은행, 학교, 시장 등 모든 생활시설이 도보 15분 거리 내에 위치해 있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 말했습니다. 이런 편리한 도시 설계는 제가 경험한 어느 유럽 도시에서도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희가 사는 뮌헨 교외의 경우 간단한 장을 보려 해도 차가 필수이고 병원에 가려면 반나절을 잡아야 합니다. 이런 편리한 시스템에 감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얼마 전 도쿄공대와의 연구 협업 차방문했던 일본에서의 경험이 떠올랐는데요. 도쿄는 대도시임에도 늦은 시간에는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아 불편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곳 한국은 모든 것이 가까이에 있어 시간 낭비가 전혀 없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계산대에서는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금이 없어도 카드는 물론 스마트폰으로도 결제가 가능했어요. 독일은 아직도 현금 선호도가 높은 데다가 카드 결제도 때때로 거절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일본 출장 때도 의외로 현금 위주의 결제 시스템을 경험했던 터라 한국에 이런 편리한 결제 시스템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점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특히 카드나 스마트폰을 살짝 대기만 해도 결제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모습은 마치 미래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동생은 우리의 놀라움을 즐기며 더욱 신기한 것이 있다고 배달 문화를 소개했는데 스마트폰 앱으로 음식은 물론 생필품까지 주문하면 1시간 안에 배달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동생이 실제로 앱으로 주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런 서비스는 독일에서는 대도시 일부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한데 한국에서는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밤늦게까지 영업하는 식당들,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들,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배달 서비스들, 이 모든 것이 마치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생활 지원 시스템처럼 느껴졌어요. 이런 편리한 인프라가 있다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도 한결 수월할 것 같았어요. 이런 시스템은 바쁜 현대인의 삶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점심, 한국의 편리한 시스템에 대한 감탄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동생은 우리를 근처의 쌈밥집으로 안내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채소의 향연이 시작되려는 참이었어요. 점심시간이라 식당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는데요.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식사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독일에서는 점심을 간단히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렇게 본격적인 식사를 하는 문화가 신기했습니다. 주문한 제육볶음 정식이 나오자마자 테이블이 온통 그릇으로 가득 찼어요. 10가지가 넘는 반찬들과 쌈채소들이 알록달록 테이블을 수놓았습니다. 주변 테이블을 보니 다들 자연스럽게 반찬을 더 달라고 요청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눈치를 보았지만 우리도 용기를 내어 반찬을 더 요청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추가 주문에 항상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곳은 기본 반찬은 물론 메인 요리인 제육볶음까지 무제한으로 제공된다니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양념에 잘 버무려진 제육볶음은 처음에는 매콤했지만 채소와 함께 먹으니 그 맛이 부드럽게 중화되었어요. 신선한 채소의 아삭함과 양념된 고기의 조화로운 맛이 입안에서 어우러지는 느낌이 독특했습니다. 독일에서는 고기와 채소를 따로 먹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 먹는 방식이 새로웠어요. 신기했던 것은 반찬의 가짓수만이 아니었습니다. 상추, 깻잎, 청경채 등 다양한 쌈채소를 골라가며 고기를 싸먹는 방식도 흥미로웠어요. 남편은 쌈을 싸는 것이 서툴러 몇 번이나 실패했지만 그 과정조차 즐거워 보였습니다. 우리는 공깃밥이 아닌 솥밥으로 주문을 했는데요. 밥을 덜어 먹고 난 후 솥 안에 남은 밥에 뜨거운 물을 부어 숭늉을 만드는 과정이 신기했습니다. 누룽지의 구수한 향과 씹히는 식감이 독특했어요. 마지막에는 솥바닥에 붙어있던 누룽지를 긁어먹으며 식사를 마무리했는데 이런 경험은 공깃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음식 문화에서 단순한 음식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 반찬을 나눠 먹고 서로를 배려하며 음식을 권하는 모습에서 공동체 문화가 느껴졌습니다. 독일의 개인주의적인 식사 문화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남편은 이런 식사 방식이 직장 동료들과의 유대감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감탄했습니다. 실제로 주변 테이블들을 보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누며 식사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경복궁으로 향했는데 웅장한 궁궐 건축물을 보며 남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건축가의 시선으로 느꼈을 때 한국의 전통 건축에는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기와의 곡선미부터 기둥의 배치까지 모든 것이 이유가 있는 설계였습니다. 처마의 각도는 여름에는 햇빛을 막아주고 겨울에는 햇빛을 받아들이도록 정교하게 계산되어 있었어요. 이런 자연 친화적인 설계 방식에 남편은 깊은 감명을 받은 듯 했습니다. 건물 사이사이로 부는 바람의 흐름도 과학적이었는데요. 더운 공기는 위로 빠져나가고 시원한 공기는 아래로 들어오는 자연 환기 시스템이 수백 년 전에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현대 건축이 지향하는 환경 친화적인 설계가 이미 한국의 전통 건축에 녹아 있었어요. 이렇게 음식 문화에서부터 건축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전통에는 오랜 시간 축적된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현대적 편리함만을 추구하던 우리의 시선이 한국의 전통 문화를 통해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었어요.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 받은 감동과 영감을 안고 우리는 동생과 작별 인사를 한 뒤 독일로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남편은 끊임없이 온돌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환경공학자인 저 역시 이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기에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귀국 직후 우리는 곧바로 집 개조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 이유는 독일의 차가운 겨울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겨내기 위해서입니다.
운이 좋게도 독일에서 활동하는 한인 건설업체를 찾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독일의 건축 자재와 환경이 한국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독일의 물은 석회질 함량이 높아 온수 시스템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었어요. 하지만 한인 업체는 이미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업체는 독일 환경에 맞춘 특별한 정수 시스템을 설치하고 물순환 방식도 최적화했어요. 일반적인 온돌보다 파이프를 더 깊게 매설하여 열 손실을 줄이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독일의 단열 기준에 맞추어 시스템을 설계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시공이 끝나고 처음 가동했을 때의 그 따뜻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 포근한 온기가 우리 집에서 재현되는 순간이었어요. 놀라운 일은 그 후에 일어났는데요. 겨울이 다가오면서 우리 집은 친구들과 가족들의 필수 모임 장소가 되었습니다. 차가운 바닥 때문에 모임을 꺼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집에 오면 신발을 벗고 바닥에 앉아 있는 것을 즐기게 되었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건축 잡지사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올 정도였습니다. 우리 집은 어느새 독일에서 한국의 온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작은 전시장이 되었어요. 더욱 고무적인 것은 실제 에너지 사용량의 변화였습니다. 기존 라디에이터 난방에 비해 20% 이상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었어요. 환경공학자로서 이런 효율성은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스위스의 한 건축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친환경 공동주택 프로젝트에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온돌은 유럽에서 친환경 난방 시스템의 대안으로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어요. 한국 여행에서 경험한 온돌의 매력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전통의 지혜와 현대기술의 만남이 만들어낸 이 훌륭한 시스템이 머지않아 유럽의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이것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의 변화가 아닌 더 나은 삶의 방식을 향한 작은 혁신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 집을 방문하는 손님들은 따뜻한 바닥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에서 경험했던 우리처럼 그 포근함에 감탄하고 있어요. 이렇게 문화는 서로 배우고 발전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온돌 문화를 유럽에 전파하는 작은 계기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워요. 앞으로도 이런 문화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져서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포프 부부가 한국에서 발견한 특별한 가치가 지금은 유럽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작은 경험 하나가 이토록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한국의 또 다른 문화를 유럽에 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 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